혹시 여러분은 서울 장충체육관을 아시나요? 우리나라 최초의 돔 경기장으로 수많은 농구 대잔치와 씨름 대회가 열렸던 역사적인 장소죠. 그런데 이 체육관을 지을 때 우리나라 기술이 부족해서 필리핀 기술자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물론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라는 설이 있지만 중요한 건 당시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불과 60년 전만 해도 한국 사람들은 필리핀을 진심으로 부러워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하루 세끼 밥 먹기도 힘들었던 최빈국이었지만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잘 사는 두 번째 부자 나라였거든요. 오죽하면 한국 공무원들이 마닐라로 연수를 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당신들처럼 잘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게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양을 물어오는 교양코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행기 타고 떠날 곳은 바로 필리핀입니다. 한때는 코리안 드림이 아니라 필리핀 드림을 꿈꾸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 벌러 가던 나라가 왜 지금은 국민의 10%가 해외로 나가 식모살이를 해야만 하는 나라가 되었는지 그 슬픈 경제사를 낱낱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국가의 리더와 시스템이 국민의 삶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타임머신을 타고 1960년대 마닐라로 가보시죠. 시계를 1960년대로 돌려보면 필리핀은 그야말로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필리핀은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원조를 받았고 국민 대부분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죠. 아시아개발은행 본부가 도쿄나 서울이 아니라 마닐라에 세워진 것만 봐도 당시 필리핀의 위상이 얼마나 높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반면 그 시절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79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아프리카 가나보다 못 사는 나라였죠. 당시 필리핀의 소득은 한국의 3배가 넘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일본이나 미국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필리핀을 바라봤던 겁니다. 실제로 60년대 초반 박정희 대통령이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 우리 좀 도와달라고 사정했다는 일화가 전해질 정도니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잘 나가던 필리핀이 왜 무너지기 시작했을까요? 여기서부터 진짜 비극이 시작됩니다. 많은 전문가가 꼽는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1965년 대통령에 당선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때문입니다. 그는 무려 20년 넘게 필리핀을 통치하며 나라를 자신의 지갑처럼 사용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정실 자본주의였습니다. 정실 자본주의란 능력 있는 기업이 아니라 권력자와 친한 친구나 친척들이 경제를 독점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마르코스는 국가의 주요 산업인 설탕이나 코코넛 같은 알짜배기 사업권들을 자신의 친구들에게 헐값에 넘겨주었습니다. 기업들은 혁신을 할 필요가 없었죠. 그저 대통령에게 잘 보여서 이권만 따내면 그만이었으니까요. 그동안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마르코스가 집권하는 동안 필리핀의 외채는 40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이 돈들이 다 국민을 위해 쓰였을까요? 아닙니다. 상당 부분은 마르코스 일가의 스위스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의 부인 이멜다 마르코스가 남기고 간 구두만 3천 켤레가 넘었다는 사실은 그 사치가 어느 정도였는지 잘 보여주죠. 자, 이제 두 번째 비밀을 파헤쳐보죠. 한국과 필리핀의 운명을 가른 더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로 토지 개혁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1950년대 농지 개혁을 통해 지주 계급을 없애고 농민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내 땅을 가질 수 있다는 평등한 출발선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필리핀은 이걸 못했습니다. 필리핀은 거대 농장 시스템인 하시엔다 문화가 뿌리 깊었고 의회를 장악한 정치인들이 바로 그 대지주 가문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인이 토지 개혁이 될 리가 있겠어요? 그 결과 가난이 대물림되는 구조가 굳어져 버렸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영원히 소장농으로 남는 양극화 사회. 이것이 필리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족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진짜 아이러니한 점 하나를 말씀드릴까요? 필리핀의 발목을 잡은 건 다름 아닌 그들이 자랑하던 영어 실력이었습니다. 영어를 잘한다는 건 분명 장점이지만 제조업 기반 없는 상태에서는 독이 되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자 의사, 간호사, 기술자 같은 엘리트들이 영어를 무기로 미국이나 유럽으로 다 떠나버린 겁니다.
나라 안에 인재가 남아있지 않으니 산업을 키울 동력이 사라졌죠. 이걸 두뇌 유출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은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어 수출해서 돈을 벌지만 필리핀은 사람을 수출해서 돈을 버는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전체 GDP의 10%가 넘는 돈이 해외 근로자들의 송금으로 채워집니다. 엄마는 홍콩에서 식모로, 아빠는 중동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야 하는 비극이 일상이 된 거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1986년 시민혁명으로 독재자를 쫓아냈음에도 왜 필리핀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일까요? 독재자가 물러난 자리를 다시 옛날 대지주 가문들이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름만 바뀌었지 기득권층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구조는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 필리핀 마닐라에 가보시면 극단적인 두 풍경을 보게 됩니다. 화려한 초고층 빌딩 숲 바로 옆에 판잣집들이 끝없이 펼쳐진 빈민가가 붙어 있죠. 상위 1%가 국가부의 절반을 차지하고 중산층이 무너진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필리핀은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필리핀의 잃어버린 50년 역사를 돌아보며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 기억해 보세요. 첫째, 부패한 지도자와 정실 자본주의는 국가의 근간을 흔듭니다. 둘째, 기회의 평등을 만드는 시스템 없이는 진정한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셋째, 제조업 기반 없는 서비스업 위주의 경제는 외부 충격에 너무나 취약합니다. 우리는 가끔 지금의 풍요로움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필리핀의 사례는 우리에게 섬뜩한 경고를 줍니다.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빨리 나라를 망가뜨릴 수 있는지 말이죠. 오늘 영상을 보셨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시스템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필리핀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깊이 있는 지식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나라의 흥미로운 역사와 미스터리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양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